시작할까요? 네, 예.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3세션은 신직영학 시대의 경제안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의 쟁점과 과제를 다루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패널리스트들 모시고 이 세션의 사회를 맡아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제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경제 안보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국들이 과거와는 다른 경제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양들을 보면 과거에 널리 사용했던 수출 통제라든지 수입 규제를 넘어서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첨단 기술과 주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외국인 투자 규제 같은 아주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분야별로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뒷받침해왔던 국제 규범과 상치되는 측면이 많은 것도 또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외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민감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오늘 당연히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한 그리고 최근의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를 해보고 또 우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외교의 도전과 과제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님이시고요.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님 계십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연구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오늘은 변화하는 질서의 시대, 한국이 조우하는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님이십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도 근무를 하셨고 키예프의 연구위원으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유무역 질서와 경제안보의 동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원호 국립외교원 교수님이십니다. 국립외교원의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키예프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오래 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안보의 핵심 이슈와 쟁점, 한국의 함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말씀드린 대로 최준영 위원님 그리고 이효영 교수님, 연원호 교수님 발제를 각 10분씩 한 뒤에 김현욱 비서관님께서 마지막으로 15분간 발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패널 발제가 끝나면 후속 자유 토의 시간을 한 20분 가질 예정입니다. 패널리스트들이 발제 시간에 혹시 못다 했던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하셔도 좋고 또 다른 패널리스트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있으면 청중과 질문 응답 시간을 한 15분쯤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제할 때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가 좀 길어져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우선 정해진 시간 내에 멈춰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제가 다 끝나면 추가 자유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먼저 경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경제 안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식 개념이었지만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경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정비되면서 벌써 6년이 이제 지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통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주도의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 통상, 교역 확대라는 추세를 뒤엎는 새로운 이제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고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자유롭게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첨단 제조업, 특히 6개 분야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그 차세대 통신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등등의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영역에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위기 요인은 뭐냐면, 그 동안에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언제나 그 다음 섹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받아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보통 생각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선진국에서의 일자리는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왔고, 그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잡고 그다음에 기회를 성공적으로 획득했던 곳은 이제 한국, 그다음에 대만,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동안에 이러한 성장의 방정식을 잘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자국에서 빠져나가던 일자리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던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뒤늦게 이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한테 리스크냐면은, 사실 지난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급격히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투자를 가장 빠르게 20년 동안 진행해 오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조단위 투자를 1년 사이에 결정을 하고 1년 내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우리보다 더 스케일을 키워서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전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합니다. 근데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점을 해서 그 지역에서 최선의 이익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한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어디가 됐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경쟁자가 쫓아오기 전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남들보다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점점 고도화해 가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지난 20년간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모델에 있어서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 그 물건이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어디서나 만들어지든 전 세계로 팔려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었죠. 그런데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모델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러 섹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시장과 생산이 통합되는 이제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2차 전지를 판매하고 싶으면 적어도 북미 대륙에는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고 유럽 대륙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잘 해왔던 즉 규모의 경제를 전 세계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수요를 어느 지역에 만들어놨던 것을 이제는 잘라서 오른팔을 띄어서 미국에 보내고 왼팔을 띄어서 유럽에 보내고 나중에는 다리를 떠서 남미라든지 인도에 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플랜트들이 과거처럼 수익을 잘 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1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수익률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산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으로서는 제일 큰 위협은 과거의 성공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편하게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술이라든지 여러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공급망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 조건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통합된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쪼개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요인이 이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공급망이 분리돼 그러면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생각으로 어디론가를 가서 또 같은 모델을 반복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동남아, 베트남, 태국 아니면 인도 이런 나라들을 훑고 다니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방법이고 맞는 대안이긴 합니다만 그 유효 기간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 안쪽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된 이 세계의 흐름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고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변했고 문제의 출제 유형,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과거의 문제집을 들고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야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변화하는 와중에 그러면 세상을 더욱더 쪼개서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과거 같으면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룰에 맞춰서 그 글로벌 룰에만 맞추면 어디 가도 큰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었던 게 경제 정책 그리고 산업 통상의 모든 이제 성과였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로컬 룰들이 점점 강해지는 이제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각 지역에 맞춰서 그 지역을 읽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잘 알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 특히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으로 수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떤 일이냐면 정작 10년 전만 해도 해외로 주재원으로 나가서 어떠한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고 누구나 선망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조직에서 다들 그러한 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안으로 수그러들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흐름으로 바뀐다. 즉 세계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점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위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한테는 점점 더 많은 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그동안의 세계와 그다음에 그 자유로운 통상을 통해서 성장한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밝혀서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간과를 하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본 그러한 노선을 자꾸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대한민국은 이제 화를 낼 권리가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경제력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서 전혀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제 안보에 있어서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180도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해가는 과정을 일부라도 틀면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서 수동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캐치업해서 따라잡겠다라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안보, 그리고 넓게 보면 여러 가지 외교 전략에 있어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커진 몸집, 우리가 커진 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한반도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작 그러한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상호 발전을 하고 무엇을 공동의 목표로 갈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설정을 해오지 못했던 것이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따라서만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안보 변화하는 세계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이효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통상에서의 요즘 화두가 자유무역이 아니라 이제 경제안보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자통상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경제안보가 굉장히 그 화두가 된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자유무역 질서와 경제안보의 동행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국제법과 국내법이 이제 무역과 안보, 그러니까 경제 안보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역과 안보의 관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굉장히 좀 상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특히 이제 국제통상법의 관점에서는 안보를 예외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urity exceptionalism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과 국가 안보를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규범화를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다자무역 체제인 WTO에서 이제 회원국들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그러니까 essential security interest에 대해서는 이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위해서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으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자유무역이고 예외가 국가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로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자유무역을 지켜야 되는데 국가안보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그 해당 국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보라는 것을 이제 예외 조치로서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안보 목적의 무역 제한적 조치를 이제 도입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또 이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당 안보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가트 21조의 내용을 보면 WTO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가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자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한 후에 이게 안보 예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트 21조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전통적인 국가 안보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와 그 핵 관련된 물질 그리고 군사적 무기와 군사적 시설을 위한 공급 그리고 전쟁과 같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사태에 한정된 경우에만 이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굉장히 재량적이면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개념에 한정해서 이 안보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 안보를 생각해 봤을 때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안보를 과연 이 가트 21조 또는 이제 WTO 규범 하에서 국가 안보 예외로서 허용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WTO의 판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미국이 그 소위 말하는 2, 3위조 조치라는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서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 수입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 EU 여러 국가들이 이제 그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 한 8개, 9개 국가들이 WTO에 분쟁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수입 관세 조치가 국가안보 침해를 이유로 이 부과한 수입 관세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 경제안보 목적의 그런 조치는 WTO 규범상에서는 안보 예외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 국내법에서의 안보, 무역과 안보의 관계는 사실 그 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것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국내법은 특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2018년 정도 이후부터 국가안보 또는 더 나아가서 경제안보를 원칙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안보의 논리에 의거해서 수입 규제 조치를 더욱더 강화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산업 보조금 정책을 취한다거나 그리고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리고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 안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행해지고 있는 조치들인데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외로서 안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과 원칙으로서 안보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간의 간극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결국은 향후 국제 경제 질서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이 국제 질서의 형성을 주도할 만큼 정당성, legitimacy와 그리고 타당성, relevance가 모두 이제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에는 그 정당성, legitimacy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국제사회 전체가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가치, 그러니까 common value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결국 이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경제 안보가 나머지 국가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의 가치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사실 결집시키고 있는 그런 공동의 가치라면은 이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던가 아니면 포용성,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가치 개발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용성, inclusivity를 공통의 가치로서 추구를 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유무역, 그동안 이제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이 공통의 가치인 자유무역도 사실 이제 오늘날의 이제 경제안보 시대에서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제 1세션에서도 이제 하얼 브랜즈 교수님이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프래그멘테이션의 시대다, 분절화의 시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분절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자유무역이라는 어떤 공동의 가치라든지 오늘날의 경제안보라는 어떤 가치들이 모두 국제경제 질서 전체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공동의 가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들 간에 서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서로 공조와 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분절화의 국제경제 질서의 분절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제는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은 이 국제 경제 질서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TO 은고지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의 방향성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통해서 상호 연결된 세계를 다시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키워드로서는 포용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신뢰, 그리고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초래되었던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인 그 inequality, 불평등의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야 이제 세계가 다시 결집을 할 수 있고 상호 신뢰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데 이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 개도국을 위한 어떤 포용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구가 돼야 되고, 근데 포용성을 이제 개도국을 위한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부산물로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은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러한 우리의 경제 외교 과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각각 1위와 2위의 무역 상대국인데 따라서 중국과의 교육 투자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미국과도 이 무역 투자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우리 정부가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역 안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거래 리스크를 이제 줄이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무역 의존도가 70~80%가 넘는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안보, 이렇게 신뢰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역 안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무역 규제라든지 투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 방어의 방법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 관련된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 통제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운용을 한다거나 이런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런 수출 통제 제도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기업 친화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제무역규범 또는 국제경제규범의 측면에서 경제 안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립을 해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연원호 교수님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에서 미중 통상 경제 안보를 연구하고 있는 연원호입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절화, 블록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향, 우리 외교의 과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제 각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 안보 전략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디리스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 확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전략이고 이것은 미국과 EU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도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어떤 그 수단이 결국에는 이제 산업 정책과 이제 기술 육성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최근에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프렌드쇼어링이라든지 이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자주의보다는 양자나 이제 소다자주의가 더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TO가 이제 마비된 상황,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룰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은 이제 신뢰와 가치에 그 초점을 맞추고 파트너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는 더 블록화, 분절화를 이제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사실 한국 입장에서, 특히 한국과 같은 이제 미드 파워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이 디커플링 전략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호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도 선택적 디커플링, 셀렉티브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그 어떤 높은 울타리를 쌓고 이제 중국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퀀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어떤 접근을 완전히 이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측 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지금 현재 그 대중 정책, 경제 안보 정책을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빅 야드 하이 펜스 같이 더 폭을 넓혀서 더 높은 울타리를 쌓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전략적 디커플링, 스트래테직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의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 이전을 이제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식의 전략을 펴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디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중국의 디커플링은 이 비대칭적인 디커플링이다, 어시메트릭 디커플링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본인들은 세계 의존도를 줄이고 하지만 세계는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대칭적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이 이제 자립자강 전략과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강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뭐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의 이제 경제적 강압을 경험했지만 사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무서운 이유는 이 중국이 어떤 본인들의 이제 시장을 활용한 어떤 수입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통제할까봐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작년 2023년에 여름에 이제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발표가 되었고 또 연말에는 이제 흑연에 관련된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안티머니라는 또 어떤 재료에 대해서 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이 이것을 어떤 절차상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뭐 수출을 차단했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기보다는 좀 더 이제 미국과 아니면 이제 우방국 위주로 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제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가장 큰 과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국의 불투명한 아니면 불명확한 정책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국제 경제 안보 정책 또는 이제 통상 정책에 있어서의 룰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의 불투명한 불명확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서 중국이 뭔가 굉장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그 정책들은 대중국 견제 정책이고, 그것이 이제 취해지면 취해질수록 사실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시진핑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선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기반한 이제 경제 개혁을 더 이제 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 룰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보조금 경쟁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잠재적인 적국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방국 아니면 이제 유사 입장국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식이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들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도전 과제이자 이슈이고요. 또 하나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과연 우리의 미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주요 산업 분야들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룰의 부재는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대응 과제 또는 우리 외교의 과제는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적어도 만약에 이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룰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적어도 우방국 사이에서는 이러한 어떤 경제 안보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정책이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무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이기도 하고, 또 최근 우리 정부는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서서 이러한 논의들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오전에 제가 이제 국회에 그 AI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외교부 주도로 이제 리에임 행사가 있는데, 사실 AI 그 분야에 있어서 그 키워드는 안전,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 정부가 강하게 혁신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주장을 해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도 안전뿐만 아니라 이제 혁신과 포용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또 여기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신지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욱 그 비서관님께서 한국 경제 외교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제안보 비서관 지금 맡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오늘 그 여러 속학들과 전문가들 앞에서 그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 그리고 저희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실 3월부터 제가 이제 그 경제안보 비서관의 직을 맡아서 근무를 이제 지금 6개월 정도 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의 한 뭐 6개월이 아니라 6년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최근 들어서 더 이렇게 빠르게 경제안보 이슈들이 확장이 되고, 아까 박사님들과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다양한 관점에서 그 우리의 산업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뭐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적절한 이제 대응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국익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매번 고민하고 토론해서 이제 정책의 방향들을 생각해내 보게 되는데 정부 부처랑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시간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또 지적하셨듯이 금년은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원칙과 전략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한편으로는 또 유연성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서로 상반돼 있는 그런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경제안보라는 개념과 그리고 왜 이렇게 경제안보의 이슈들이 확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앞에서 이제 박사님들과 그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제 메모를 한 거를 다시 대통령실에 가져가서 또 저희들 팀과 그리고 정부 부처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원칙과 전략을 마련하고 그리고 유연한 대응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안보 전략 이러한 그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경제안보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이죠. 2023년 6월에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제 비전으로 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안보 분야의 정책 기조는 국익이라는 단어로 총칭이 되는 경제 안보적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한다. 능동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준영 박사님께서 이제 화를 낼 때가 됐다, 화를 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 일본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 회복, 인태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이 모든 것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익이라는 목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이익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 모든 분야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라든지 대중 수출 통제가 좋은 그런 이익이 상충되는 내용의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한미 동맹의 훼손 가능성을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확보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아까 IRA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관련해서 우리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그런 대미 협의를 통해서 상업용 리스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이제 혜택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 결과 이제 우리의 친환경차 주로 이제 전기차죠. 대미 수출이 지난해 이제 최대치를 달성을 하는 계속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달성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RA에 보면은 그 해외 우려 기관에서 조달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거나 부품이 있으면은 결국 그게 이제 그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그 FEOC 규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연에 대한 FEOC 규정의 적용이 상당히 그 위협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물론 정부도 노력했지만 기업도 이제 그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 FOC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 그런 성과를 이제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배터리 업계, 전기차 업계가 그 흑연의 그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다변화를 위한 여유를 좀 더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앞으로도 뭐 다른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도 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에게 더 다양한 도전들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 부처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그 원팀으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것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안보 전략에서 경제안보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가 이제 핵심 공급망 위기에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핵심 신흥기술 보호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 과속화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앞에 세 가지 부분에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경제 기술 안보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이제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 대화들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 핵심 신흥기술 등과 같은 경제 기술 안보의 지금 삼각 연대가 아주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호주 그리고 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뉴질랜드까지 경제안보 협력 대상국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그리고 한미, 인도 간의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R&D 국제 표준, 기술 보호 등과 같은 그 기술의 전 주기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바이오, 퀀텀 등 차세대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유사 입장국과 함께 글로벌 협력 플랫폼들을 이제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두 번째 분야는 그 첨단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보호해서 국가의 기능을 이제 강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앞에서도 우리 그 이 교수님과 연 교수님께서 그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이 2022년 그리고 23년은 지나가면서 이제 리인벤팅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시가 됐었죠. 한 가지는 그 과거와 다른 뭔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과거와 달리 아주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뭐 리쇼링, 프렌드쇼링 뭐 이런 이제 이름을 니어쇼링도 있고요. 그러한 이름을 가지는 아주 이게 like-minded country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제 연대를 하는 뭐 그러한 모습에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측면을 이제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와 달리 이 제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서비스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등의 제공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두 번째의 경우에 서비스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 부품이 되는 것이 이제 기술이고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탈취를 하거나 기술이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와 다르게 그냥 공급망 관리라든지 이러한 데 이제 치중을 했던 그런 정책의 방향들이 조금 더 이제 기술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의 창출 기회를 가급적이면 이제 자국에 리테인하는 그리고 우호국에 리테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기술 안보 그리고 연구 안보의 그런 배경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첨단 기술들 그리고 첨단 아이디어들이 그 기업의 경쟁력은 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이제 안보 상황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그 기술의 그 보안 안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각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치열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국가 국민의 경제 활동의 필수적인 품목들이 원활하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경제 안보의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이 사실 뭐 과거부터 있어 왔었고 그리고 뭐 경제 책략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책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의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그 제조업 중심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 그 공급망의 안정화를 이제 도모를 한다면 물론 그러한 중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무게 중심이 기술 안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 컴퓨팅, 바이오, 퀀텀, AI, 우주 이러한 뭐 과학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의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참 특이한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떤 점이냐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과학 기술 중에서 아주 뭐 몇 개 일부는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항상 국제적인 논의를 물론 뭐 미국이 주도할 때도 있고 뭐 EU가 주도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한국의 기업, 한국의 정부의 관계자들을 좀 계속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점에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더 다른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융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잠재력이 지금 갖추어져 있으며 거기에 대응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자세들도 이 같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그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에 두 가지만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뭐 토론이 있을 때 또 추가로 이렇게 공급망 관리와 관련돼서 혹시 내용 시간이 되면 또 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아주 잘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자유 토론이 이제 한 20분쯤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패널리스트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 또 본인이 발제한 내용에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발제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다른 제목과 다른 중점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통된 부분들도 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들 그 국제 룰이 그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분절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준영 교수님께서는 뭐 그 로컬 룰이 지금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혜영 교수님께서는 역시 그 프라그멘테이션 말씀을 하셨고, 연은호 교수님께서도 지금 그 다자간 룰이 아니라 이제는 소다자 또는 양자간 이런 룰이나 프레임워크를 위한 노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 김 비서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분절화 현상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그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룰을 그 우리가 그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우리 같은 중견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적어도 중간 규모의 그 숫자를 가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나 룰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텐데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런 데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영 교수님께서는 WTO 사무총장은 WTO에서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 것 같고, 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IPEF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학자분들은 CPTPP 같은 그런 그 메가 FTA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준영 전문위원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한 두세 가지 정도 짧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다 이제 동의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리스크를 가장 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어떻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됐고, 실제로 IRA 이후에 20배 가까이 미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늘었는데 그 중에 한 65% 정도는 한국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이제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면만 보면은 우리가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 리스크 역시도 우리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지금 20배 가까이 늘어난 투자 중에서 상당수는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결국 그 손실은 다 한국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논의가 되지 않는 것들은 상당히 좀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첨단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더 만든다라는 목표에 있어서 가장 좋은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6개 분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차세대 통신, 그다음에 AI, 양자 컴퓨터 중에서 AI와 양자 컴퓨터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대한민국의 삼성, 대한민국의 SK라는 이 기업 집단이 미국이 하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국 글로벌 집단이 제일 필요하고, 근데 그 글로벌 기업 집단이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 들어와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미국화 돼서 결국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면 좋겠다. 리스크는 한국 기업이 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평등한 지금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싱크로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을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로컬 룰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로컬 룰은 이제는 관세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해리스가 이기느냐 트럼프가 이기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저는 결국 승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관세를 얼마만큼 올려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의 경쟁이 이제는 전체 글로벌 룰이 당분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못해?라는 것들이 점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쪽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가면서 거기에 공동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연대전선에 있어서 첫 번째 파트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일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보다 체급이 크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는 것,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 강화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여기서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시하는 기술 안보와 관련돼서는 기술 유출 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우리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안보라든지 기술 통제와 관련 제도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속도도 느리고 미국이 원하는 기준에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이 중국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지적하면서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모습들을 적절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멀리 있는 친구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는 친구와도 이제 눈을 돌려서 제일 잘 지내면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어떻든 간에 옆에 있는 친구랑 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10년 다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영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국제적인 룰의 부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연원호 교수님께서 그 대안으로서 지금 소다자 지역주의라든지 이제 양자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좀 더 예측 가능한 룰을 만들어서 유사 입장국 간에라도 좀 예측 가능한 그런 교육과 투자의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IPF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광물 관련된 뭐 그 소다자 협의체라든지 그런 이제 분야별로도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IPF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담은 그런 소다자 지역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IPF만 보더라도 사실 그 뭐 필라 2, 3, 4, 그러니까 마지막 공급망이라든지 뭐 친환경 그다음에 부정부패 뭐 관련된 이런 사실 구속력이 없는 필라들은 이제 합의가 됐지만 제일 중요한 그 트레이드 필라 1, 특히 이제 디지털 무역과 여러 그 무역과 관련된 룰들이 들어있는 필라는 결국은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그런 소다자 지역 협의체인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시장 개방 약속이 없는 보다 느슨한 형태의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도 합의가 되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특히 미국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합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그런 형태의 그 룰도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뭐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이런 노력들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소다자 지역 협의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일 거라는 거죠. 결국은 양자를 통해서 1대1로 협상을 하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확률이 더 높아서, 그것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특히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국내법의 역외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제 미국이 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그 자국의 기업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자국 기업들만 손해를 보게 되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FDPR이라는 그런 역외 적용 규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잘 아시는 EU 같은 경우에는 CBAM이라는 친환경 관련된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제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 환경 문제를 이제 환경 비용을 내재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내법을 역외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국제 규제, 국제 룰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선진국들의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소다자 지역 협의체라든지 이제 지역 차원의 룰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아까 최준영 위원님하고 이제 김현욱 비서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위상이 이제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주요국이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외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 뭐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맘만 먹으면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지금 대중 견제로 삼고 있는 이 스몰 야드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부분의 우리 산업 특히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산업들이 겹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효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국내법의 역외 적용에 우리 산업들이 많이 이제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김현욱 비서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제 협력, 경제 안보 협력을 이제 제도화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분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그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을 만들 때 TID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TID가 이제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데이터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육성과 보호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아직까지 인프라, 우리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특히 정보통신 관련된 이러한 수입 규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 심사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국제 협력도 당연히 같이 하지만 좀 더 국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비서관님. 예. 그 방금 이제 연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부나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민간의 이제 기업들의 활동 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고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한 인식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 기업들이 오히려 뭐 결사 반대를 해왔던 그 외촉법 상의 그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그런 제한이라든지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오히려 그 어떤 그 우려스러운 어떤 M&A가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공권력에 어떤 그 의존하면서 그런 걸 좀 막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러한 이제 의견들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씩 이제 법률
등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 제가 이제 그 기술 안보와 관련해서 그 좀 아쉬운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인력의 이제 전문 인력의 유출이라든지 또 그 다양한 이제 연구 협력 관계를 통한 어떤 연구 결과의 부당한 유출,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그런 뭐 유출 등의 문제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저 공공 부분에서 그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신고라든지 규제를 이제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상당히 그 네거티브한 뭐 이제 이거 뭐 사사건건 간섭하냐, 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아주 여전히 이제 강해서, 근데 그러한 이제 경제 전반의 어떤 그 불만, 또는 혹시나 이제 기업들의 관점에서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뭐 추구하고 있는 이피션시가 혹시 저해될 위험,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이제 직면하게 될 그 시큐리티의 확보 간의 어떤 상충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잘 조화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여전히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국제 규범을 지금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 통상 관련된 것보다는 제 커리어를 이제 주로 금융 규제에 좀 많이 이렇게 인볼브가 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융 규제와 관련된 예를 이제 좀 들어보면,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기 이전에는 다들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해서 중구난방이었죠. 각 부분마다 뭐 보험은 보험, 증권은 증권, 뭐 선물 거래는 선물 거래, 다 이렇게 그 아주 분절화돼 있는 그러한 그 섹터별로 이렇게 뭐 규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저 여전히 이제 그 여러 가지 회색지대라든지 이런 게 그 많이 발견이 됐는데, 결국 그게 그 우리가 실생활에 어떤 금융의 중요성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러한 점들, 근데 오히려 좀 규제를 좀 체계화해달라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글로벌 금융에 관련된 자본 이동과 관련된 흐름들이 그를 규제하는 체계가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게 경제 안보와 관련된, 또는 어떤 앞으로의 변화된 세계에서의 통상과 관련된 그런 국제적인 규범들이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뭔가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될 텐데, 결국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논의에서 절대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의 그 외교 역량이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꺼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과거에도 많은 유명한 외교관들과 그리고 많은 그 정치인들이 뭐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그 테이블에 앉아 있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그 메뉴에 있다는 이야기다. 어떤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토니 블링컨이 또 이게 뭐 미래 안보 포럼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손님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이야기는 그 메뉴에 있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을 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사실은 뭐 외교 관련돼서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가장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진행될 때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뭐 그러한 이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가 저희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점을 활용해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네 분 다 공동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주신 바람에 그 청중 분들과 이 질문 대화를 한 15분쯤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되 질문을 하실 때는 우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꼭 1분 내로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이정규 대사님 그 뒤에 또 한 분 계시고. 예. 예.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금영 국장입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유무역 질서에서 대외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해왔는데 수출 경쟁력이 어느 순간 많이 떨어진 업종들이 많아요. 그 업종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그랬죠. 우리는 FTA도 많이 체결을 했고 완전 글로벌하게 개방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는 정말 소수의 대기업의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만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나머지 조그만 중소업체들은 거의 수출 경쟁력을 잃었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자유무역 체제에서 왔던 결론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업체들 중에 일부 이제 어떤 식으로라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이 글로벌 체제에서 우리나라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도 이거 좀 유지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경제안보 개념이고요. 이렇게 경제안보 개념이 자꾸 강조된다라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그만큼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는 거고요.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용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 안보를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근데 그것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첨단 기술 중심으로 블록화하는 거는 좀 개념이 서로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이니까 서로 다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산업부 공무원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아주 대기업의 아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쪽 방향으로 계속 전력 질주해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글로벌 경쟁력에서 도태된 거예요. 비용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제조업의 제조 역량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조업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전승하고 이런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안보적 관점에서 조금 그렇다고 뭐 크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안보적 개념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좀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은 없더라도 국내적인 시장을 향해서 계속 자신의 존재 의의를 내보이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비용은 차츰차츰 내려가는 이런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수출 경쟁력은 대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대외 확장 이걸 지속되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의 그런 그 국내적인 어떤 기반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는 투트랙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외교부의 전직 대사입니다. 이정규인데요. 한 가지 코멘트하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멘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화를 낼 때가 됐다. 룰 세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 룰 세팅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보조금이 지금 이제 뭐 거의 예외적으로 되는 것이 기존의 어떤 패턴이었다면 뭐 우리 자국 산업보호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당연하던 듯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1930년대 초반에 대공황을 겪었던 그 역사적인 기억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어떤 나라의 대응 차원에서 시장을 그 장벽을 높이고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종국적인 결말은 공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룰 세팅을 할 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보다는 주로 EU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개발을 항상 반영을 해서 그 요소를 룰 세팅을 할 때에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린 스틸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강, 철강을 만드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코크스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수소 에너지를 써서 개발을 해서 결국은 그 결과물이 탄소 배출이 아니고 물로 나오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그런 그 지속 가능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 것의 이제 하나의 상징이고요. 질문 한 가지는 우리 이효영 교수님한테 드리는 건데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우리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한쪽은 경제 안보를 강조를 하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힘들다 하고는 답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한 분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소속 김산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배움이 짧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오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령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많은 최신 기술들을 수출하고 있고 IRA와 같은 많은 방해물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최신 기술이나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중요한데 가령 이러한 리튬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호주도 생산하고 있지만 주로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칠레나 아르헨티나에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거기 가서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잘 뉴스를 안 봤지만 요소수 대란과 같이 자원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때 산업이 좀 많은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러한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약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송해요.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최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확보가 문제가 안 되는지, 즉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저는 김현욱 비서관님께 여쭤보고 싶지만 다른 분들도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영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네. 김비리 기사관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효영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일부러 답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뭐 중국이 자유무역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정말로 자유무역을 그 정신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다자무역 체제 하에서 사실 많은 혜택을 봐왔기 때문에 기존의 다자무역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자국에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이 기존의 룰을 붕괴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이 환경이 중국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경제안보 정책에 동조하기 힘든 그런 개도국들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중국의 상황은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 지금 현재 미중 경쟁의 그 스코어를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는 잘 되고 있고 중국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적으로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를 계속 겪어왔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경기의 문제,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뭐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스코어는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우리와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유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이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게 좀 그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저희의 어떤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전략과 유사한 방향으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기술 유출 문제를 얘기하시고 기술 보호의 중요성,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이런 이슈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희의 그 기업들도 그런 기술 유출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기존의 어떤 자유무역 환경이라든지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서의 중국과의 그 교류라든지 투자는 좀 안보적인 환경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보호 장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역 안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우리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무역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어떤 원칙이나 어떤 전략 하에서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는 저희가 계속 어떤 첨단 기술이나 R&D 측면에서의 그런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미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미국과의 관계는 뭐 여러 동맹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중국은 사실 그런 어떤 국제 경제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기술 보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어떤 신중한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비서. 예, 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뭐 의존하면 상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데 아주 그냥 경제적인 관점 아까 그리고 저기 학생께서 좀 이제 질문해 주신 그런 어떤 그 핵심 자원들, 광물 자원들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핵심 광물들을 포함해서 핵심 품목이 한 291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만든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으로서의 이제 중국을 이제 보고 있었고
물론 그게 상당히 뭐 여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런 광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라가 또 중국이다라는 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걸 뭐 배척하고 계속 간다든지 그건 뭐 선택의 여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국과는 뭐 좋든 싫든 간에 그 중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광물을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셔서 그러는데 이제 광물이 이제 수입 의존도가 중국에 또는 뭐 다른 해외에 높은 이유는 우리 그 국토 자체가 이제 그런 광물의 매장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희도 어릴 때는 항상 뭐 천년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맨날 교육도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아까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상당히 뭐 장기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큰 사태가 났던 뭐 요소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중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만들지 않고 계속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다 쓰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또 지금 그 중국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그런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흑연의 경우에도 이게 재련하는 단계에서 환경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생산이라든지 재련을 하지 않고 다 그거를 이제 중국에다가 의존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이미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걸 다시 이제 끊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생산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도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이렇게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그 학생께서 이제 지금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이 2대 의장국이 된 그런 다자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14개국이 참여하는 그 미네럴 시큐리티 파트너십이라고 MSP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지난 6월 말에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금년에 5조 원, 내년에 이제 10조 원 규모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기금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흑연과 같은 경우에는 뭐 탄자니아, 모잠비크 아니면 뭐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서 이제 매장량이 풍부한 그런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광물 채굴권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채굴은 해도 이제 재련하는 시설이 없거나 그걸 한국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또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개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넓게 봐서는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뭐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대안들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경제 안보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시고 또 질문 답변도 아주 훌륭하게 해주신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